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한 30대 여성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사주나 운세 믿으시나요? 저는 한 번씩 운세를 보는데 볼 때마다 항상 초년 운세는 별로이지만 중년의 귀인을 만나 말년에는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진다니까 제발 사주처럼 귀인을 만나 내 인생이 대박이 나길 바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거든요. 일단 우리 집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매일 싸우다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이혼하셨죠. 그리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고 아빠는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재혼하시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그냥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회사에 입사했어요. 회사 생활은 힘들긴 해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하다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식 한 달 전 식당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던 엄마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2주 전에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눈물의 결혼식을 마치고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아기를 가졌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야근과 특근이 정말 많았어요. 출산 휴가도 고작 3개월이 다였고 무엇보다 워킹맘을 위한 복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여자 선배들은 결혼하고 임신을 함과 동시에 다들 회사를 관두더라고요.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제 아이 지민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2살이 되자 저는 어린이집에 지민이를 보내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보려 했지만 시간이 애매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반면에 동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전교 회장도 몇 번 했다고 해요. 당연히 좋은 대학교에 대학원까지 나오고 복지가 엄청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다달이 용돈도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른들에게 말도 잘하고 싹싹해서 시댁 동네에선 최고의 며느리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무엇보다 친정도 부유하고 동서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아기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맡기고 출근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동서가 잘났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가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항상 대놓고 차별했어요.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가면 동서에게는 일하고 왔으니 무조건 쉬라고 하시고 아이를 보며 집에 있는 제게는 너는 우리 아들 돈으로 놀고 먹으니 무조건 일하라고 하셨죠. 초겨울날이 되었어요. 저희 시댁은 날이 쌀쌀해지면 매년 김장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최소 300포기씩 해요. 게다가 배추 농사도 하시니 남들은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그지만 저희는 배추를 뽑고 절이고 헹구는 모든 과정을 다 직접 해왔어요. 우리 시댁은 김장 전에도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지민이가 너무 어리고 남편과 도련님과 동서는 출근해야 하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시부모님 2분이 배추를 뽑고 절이고 헹구셨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민이가 어린이집에 가니 낮에 와서 일 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갔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시댁에서 하루는 배추를 뽑고 하루는 소금물에 절이고 하루는 전날에 절인 배추를 헹궜어요. 그리고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날이 되었죠. 저는 이미 3일 동안 안 하던 일을 했더니 온몸이 다 쑤시더라고요. 정말 땅에서 제 몸을 잡아당기는 느낌이라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서 가자고 하다가 제 상태를 보고는 그냥 혼자 가겠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는 그깟 배추 뽑고 절이고 헹구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젊은 애가 몸살이 났어? 약 먹고 빨리 와.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빨리 와서 일해. 제가 아프다고 말을 해도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며 참고 오라고 성하셨어요. 그러고는 10분마다 전화해서 계속 언제 오냐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지민이를 안고 시댁에 갔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시댁에 가면 김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 동서네와 남편이 양념을 버무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댁 마당이 깔끔한 거예요.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냐고 묻자 다들 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그동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TV 보고 놀고 있었대요. 심지어 동서는 회사에 일이 있다며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제 일꾼이 왔으니 일을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도련님도 김장을 같이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끼자 시어머니는 남자는 고무장갑을 끼는 것이 아니라며 낀 장갑을 벗기고 방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결국 저와 시어머니 둘이 김치를 버무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30분이나 지났으려나요?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고 들어가서 누우시더라고요. 결국엔 저 혼자 그 많은 김장을 다 했어요. 김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정리를 하려는데 그제야 동서가 회사가 이제 마쳤다며 오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얄미웠지만 그래도 회사에 다니니 어쩔 수 없겠지 하며 저의 짜증나는 마음이 보이지 않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동서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형님 혼자 고생 많으셨으니 뒷정리는 제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자 시어머니는 여태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무슨 정리냐며 그냥 쉬다가 이따가 고기나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시어머니가 이리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다며 그럼 고생마저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약올리며 못 이기는 척 방에 들어가서 쉬더라고요. 저는 결국 김장하고 뒷정리하고 밥상까지 차렸답니다. 다 같이 밥을 다 먹어가는데 동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 봉투를 드리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김장비니 편하게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거 줄 필요 없는데 일단 며느리 네가 준비를 했으니 고맙게 잘 쓰마. 아,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많이 해놨으니 네가 다 챙겨가거라. 첫째 며느리는 갈비찜 별로 안 좋아하지? 어머니, 저도 갈비찜 좋아하죠. 그랬냐? 그런데 조금만 해서 일을 어쩐담? 그럼 너는 다음에 해주마. 너는 일하지 않으니까 평일에도 수시로 오잖아. 아유, 김장하니 피곤하네. 첫째 너는 이것 좀 치우고 있고 둘째는 잠깐 나 좀 보자꾸나. 시어머니는 밥을 다 드시고는 동서를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둘이서 뭐하나 궁금해서 상 정리하는 척하며 몰래 큰 방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용돈도 많이 주고 또 때마다 현금도 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니 옆에서 몇 날 며칠 동안 김장을 한 사람은 나인데 제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뒤늦게 나타나 돈 봉투만 준 동서에게는 고맙다며 갈비찜에 옷까지 선물하시니 정말 너무하시네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설거지 못하겠다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오늘 많이 힘들었냐며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끼는데 역시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고맙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민호가 왜 설거지를 해? 남자는 고무장갑을 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하지마. 너는 이깟 설거지 얼마나 된다고 그걸 꼭 굳이 네 남편에게 시켜야겠냐? 역시 친정이 없으니 이런 시댁에 대한 도리를 친정에서 배우지 못한 거겠지. 형님, 그깟 설거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아주버님한테 시키셨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얼마 있지도 않구만. 아가야, 너는 밖에서 일도 하고 와서 무슨 설거지니? 너는 하지 말아라. 집에서 우리 민호 돈으로 놀고 먹는 제가 해야지 안 그러니? 어머니, 동서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었는데 설거지 하나 시키지 않는 게 말이 돼요? 왜 저만 이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지민이가 나와 엄마랑 할머니랑 싸우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민이 앞에서 어른에게 큰 소리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더는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설거지했네요. 설거지까지 마무리 짓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솔직히 시어머니 동서와 나를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동서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고 왔는데 그냥 윗사람으로서 이해해주라며 저는 평일에 지민이를 보내놓고 쉴 수 있는데 동서는 평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도련님이나 동서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사이만 틀어진다고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으니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저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말대로 나는 평일에 지민이를 보내고 쉬면 되기 때문에 시댁에서 일을 좀 더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큰 불만은 없어. 그런데 시어머니며 동서며 도련님까지 모두 다 당연히 내가 나만 시댁의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 나는 여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지 당신 가족의 일꾼이 되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저의 이야기에 남편도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이고 이러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몇 번 일이 있다고 부르셨지만 적당히 핑계대며 가지 않고 시댁과 거리를 유지한 채 나름 평화롭게 살았어요. 한 해가 지나 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설 전에 명절 음식을 장만해야 하니 장 보러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장 보러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지만 한 짐 들고 집에 와서 정리하고 재료까지 손질하니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연휴 첫날 동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또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전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술병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시어머니 둘이서 음식 장만을 시작했는데 조금 하더니 시어머니는 또 허리가 아프시다고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전을 다 붙이고 정리까지 끝내고 이제 허리 좀 펴보려는데 동서가 늦어서 죄송하다며 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일하느라 힘들지? 밥도 아직 못 먹었겠네. 어서 밥 먹자. 첫째 너는 정리 다 했으니 어서 밥 차려라. 어머니, 저 여태 전 부치고 정리하느라 허리를 이제야 펴네요. 지금 다리에 쥐도나고 해서 민호 씨한테 이야기할게요. 여보, 들었지? 일하는 동서 배고프다니까 상 좀 차려줘. 이거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너는 있는 반찬 꺼내서 상 차리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러니? 민호 돈으로 놀고 먹는 애가 너도 꼭 일하는 사람한테 상을 차리게 하고 싶냐? 엄마, 지희 집에서 안 놀아. 낮에 우리 지민이 어린이집 가면 집안일하고 음식하고 얼마나 바쁜데. 저녁에는 또 지민이 돌봐야지. 그러니까 지희한테 놀고 먹는 사람이라며 뭐라고 하지 마. 집에서 자기 아이 보는 게 무슨 일이니? 집안일하는 게 일이야? 됐다. 그냥 내가 상 차리마. 허리 아파서 허리 복대를 착용하신 시어머니가 상을 펴시고 반찬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자니 마음 편히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을 푸시는데 남편과 동서, 도련님에게는 따뜻한 밥을 주시고 제게는 먹다 남은 차가운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 밥은 차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가 찬밥을 먹겠다고 제 밥과 자신의 밥을 바꾸더라고요. 바깥이라는 민호에게 찬밥을 왜 주니? 첫째 네가 먹어. 자고로 남자는 따뜻한 밥 먹어야지 밖에서도 일을 잘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어제부터 음식 장만하는 거 도와드리느라 좀 힘들어요. 저도 따뜻한 밥 먹고 싶어요. 어머, 형님, 그깟 따뜻한 밥이 뭐라고. 형님 먹는 거에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번에 갈비찜도 어머니가 저만 주셔서 기분 상해 보이시더니 그렇게 먹는 거에 욕심내면 살쪄요. 동서, 그게 할 소리야? 반대로 네가 내 상황이면 넌 기분 좋겠어? 에이, 왜들 그러셔. 엄마, 그냥 내가 찬밥 먹을게. 나 원래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서 찬밥에 국 말아 먹는 거 좋아해. 첫째, 너는 집에서 남편한테 맨날 찬밥만 주니? 얘 원래 따뜻한 밥만 먹었던 앤데 너랑 결혼하더니 왜 찬밥을 찾니? 바깥일하는 남편 좀 챙겨라. 그리고 우리 둘째야, 너는 일하다 와서 힘드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으렴.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많이 해놨으니 다 챙겨가고. 하다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여기서 제가 저 찬밥을 먹는다면 저는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되는, 대접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죠. 손님처럼 대접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들과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죠. 한결같이 저를 무시해온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약 올리는 동서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밥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짐을 다 챙기고 아이를 안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감히 시어미가 준 밥을 쓰레기통에 던져? 그리고 당장 내일이 설인데 짐 싸서 어디를 가는 거야? 내일 친척들 다 오시는 거 몰라?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짐을 챙기고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으로 갔어요.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저러지.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시어머니가 줬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일이지. 그걸 가지고 성질은. 역시 우리 둘째 아가는 학벌도 좋고 친정도 부유하니 보고 배운 것도 많고 잘 자라서 시집 왔는데 쟤는 부모가 이혼해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저렇게 행동한다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고작 밥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제게만 찬밥을 주셔서 화도 났지만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어머니의 차별 대우예요. 항상 어머니는 동서에게는 무조건 쉬라고 하고 제게만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시키세요? 그래놓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신 적 있으세요? 동서는 집도 잘 살고 대학교에 대학원까지 나와서 배운 게 많아서 내가 따로 가르칠 게 없지만 너는 친정도 없고 대학도 못 나왔으니 배운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르칠 게 많아서 그래. 내 딴에는 널 딸처럼 생각해서 내 옆에 두고 하나하나 가르치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어른으로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김장시키고 제사음식 장만하고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집의 노비가 아니니 동서가 저와 동등하게 같이 일을 할 때까지 당분간은 이 집에 못 오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대로 집에 가기는 싫었어요. 그냥 차 타고 정처 없이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 도착한 곳이 엄마를 모신 납골 땅이었어요. 명절이 되고 시어머니와 일로 기분이 울적하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사진 속에서는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꼭 잘 왔다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엉엉 울었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본 지민이는 처음에는 다소 당황하는 듯 하다가 저를 꼭 안아주고 토닥여 주더라고요. 꼭 지민이의 몸에 우리 엄마가 들어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 지민이를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네요. 울다 보니 어느 정도 답답한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렇게 저의 마음의 짐을 엄마에게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서 남편이 집에 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명절 당일에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연휴 마지막 날 밤늦게서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너는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네 집 노비냐? 김장할 때도 너나 시어머니는 나에게만 그 많은 일을 다 시켰어. 요새 같은 시대에 어느 집에서 배추 300포기를 담가? 그것도 며느리 혼자 말이야. 음식 장만도 나 혼자 다 했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너고 네 동생이고 날 도와준 적 있어? 그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며 뒤로 빠지기나 하고.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이제 시댁에 안 가. 쉬지도 않고 따발총처럼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본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정말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죠.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남편의 엄마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일단 뒤로 한 채 병문안을 갔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긴 했지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니 단순히 걷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식사 준비며 시댁의 모든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밉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기도 하고 동서나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하니 저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오자 정말 작정을 한 사람처럼 모든 일을 다 시키셨어요. 때에 맞춰 식사 준비, 화장실 청소, 집안 대청소는 당연하고 설치하고 한 번도 닦지 않은 것처럼 기름때가 찐득찐득한 가스레인지 후드 청소, 냉장고 정리, 부엌 서랍 정리 등 모든 일을 다 시키셨어요. 시키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꼭 시키시고는 옆에 쫓아다니시며 이거는 이랬네 저랬네 하시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키신 일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는 이깟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엄청나게 구박하셨어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역시 친정이 못 사니 대학도 못 가고 배운 게 없어서 저런다며 저러니 애가 시간이 있어도 알바를 구하지 못한다며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잔소리와 구박을 들으며 첫째 날이 흘렀어요. 다음 날, 전날 때 빼고 광내서 청소를 싹 했으니 오늘은 그냥 식사만 차려드리면 되겠다 싶어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창고를 정리해야 한다며 창고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창고를 정리하는데도 옆에 서서 잔소리하시고 구박하시고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욕까지 하시는데 정말 아무리 허리가 아프신 시어머니라 해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퇴근하고 온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청소를 시키시며 구박에 막말에 욕설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녹음을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시댁에 갔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아프고 늙은 시모 굶겨 죽일 참이야? 나쁜 년. 그리고 옷은 그 청바지가 뭐냐? 청바지 입고 어떻게 일할 거야? 너네 엄마는 시댁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안 가르치고 죽었다니? 도대체가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야? 일단 밥이나 차려.
밥 차리고 오늘은 저온 창고 싹 다 정리해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리 늦게 왔냐고 하시며 돌아가신 엄마까지 들먹이시며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화가 났지만 녹음 중이라 참았어요. 밥을 다 드시고 나서는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고 설거지 하는데도 옆에 딱 붙으셔서 주방 세제를 너무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시고 따뜻한 물로 하면 보일러세 많이 나온다고 찬물로 하라고 하시고 손이 느려서 굼뜨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에게 음식들이 저장된 저온 창고를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그곳에는 정말 언제 넣어놨는지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곰팡이 핀 음식들도 있었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다 꺼내서 하나씩 확인하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시 넣고 먹지 못하는 음식은 버렸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오셔서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시며 구박도 하시고 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멍청하다고 등도 때리시고 꿀밤도 때리시고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그냥 가버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고 녹음을 다 완료한 후에 고무장갑을 던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온종일 녹음한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제가 인격 모독을 당하고 욕을 듣고 딱 하고 맞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남편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고 힘없는 우리 어머니가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역시 가지는 개편이라며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 하나도 없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네요. 다음 날 3일 연속 시댁에서 일했더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옛날에 이혼해서 연락이 끊겼던 아빠였어요. 한때는 저와 엄마는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웠지만 그래도 거의 20년 만에 내 가족에게 연락이 오니 반갑고 뭔가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에 반가워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울며 서로의 근황을 물었어요. 아빠는 조그맣게 회사를 차리셔서 사장으로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 시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시아버지랑 어떻게 연락을 했냐고 두 분이 아는 사이냐고 물었죠. 알고 보니 아빠가 10년 정도 전에 길을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빨리 아빠를 발견해서 사실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후 몸을 회복하신 아빠와 시아버지가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셨대요. 그러면서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연스레 알게 되셨는데 그 당시 시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고 아빠는 동종업계에서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많았고 좋은 거래처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시라며 시아버지를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지금은 호영호재하면서 지내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두 분이 만나 술을 한 잔 드셨대요. 술에 취하신 시아버지가 첫째 며느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첫째 며느리가 너무 예쁜데 자기 마누라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재혼해서 연락도 안 되니 마땅한 친정이 없다며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킨다고 하셨대요.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은 회사에 나와봐야 하니 딱히 도울 수도 없고 그저 마누라한테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인 이 상황이 답답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아빠에게 첫째 며느리라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 사진이었대요. 아빠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엄마와 이혼한 후 매정하게 연락을 끊어서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것 같다며 미안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집과 일자리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으니 괜히 눈치 보며 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의 막말, 무조건 시댁 편인 남편, 그리고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 갈라서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 지민이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고 살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일단 사돈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며 인사하러 갈 수 있게 날짜 좀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하도 저를 구박하시고 무시하셔서 한바탕 하고 영 끊었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래도 사돈한테 인사는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니 꼭 날짜를 잡아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와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아빠가 연락됐는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니 시간 될 때 알려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아빠가 뭐하고 사시는지부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들은 대로 그냥 조그마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요새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괜히 너네 아빠랑 인제 와서 연락돼서 우리 민호가 번 돈이 다 거기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모르겠다며 어쨌든 주말에 시간 비워둘 테니 오라고 하라고 하시곤 끊으셨어요. 애초에 시어머니의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날이 선 말투에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한 날 저는 거의 20년 만에 아빠를 만났어요. 제 기억 속의 아빠는 주름살이 하나 없고 머리숱도 많았는데 그날 본 아빠는 주름살도 자글자글하고 머리카락도 거의 없으셨어요. 저는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반갑기도 하고 그런 아빠의 손을 오랜만에 잡고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는 동선의 부부도 있었어요. 아빠는 준비하신 과일 바구니를 건네시며 지혜의 아빠 되는 사람이라고 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음식을 하나도 못했고 둘째 며느리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음식장만도 하지 못해서 음료수도 사둔 게 없네요. 그냥 맹물이나 한 잔 드세요. 저는 솔직히 상다리 휘어지게는 아니더라도 명색이 첫인사인데 간단한 다과라도 준비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스 한 잔도 없이 맹물만 주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첫째 며느리가 친정도 없고 본 적도 없이 자라온 애라서 가르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둘째 아가는 친정도 부유하고 학벌도 좋아서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첫째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많이 가르쳤네요. 네, 딸처럼 생각해 주셨다니 감사하네요. 말씀대로 그동안 제 딸이 잘못 배웠으니 이제라도 제가 하나씩 가르치려고 합니다. 일단 돈 관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딸에게 건물 하나 주려고요. 건물이요? 얼마짜린데요? 거기 시세가 한 25억은 되거든요. 그 건물에 상가가 다 들어서 있고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월세를 꼬박 받으면 한 달에 4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회사도 안 다니는데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요. 뭐요? 400만 원? 시어머니도 놀랐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저는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가 되어 매달 한 달 월급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는데 이게 쉽게 믿어질 리가 없잖아요. 아빠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씩 웃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뭐를 하시길래 그런 건물이 있냐면서 명함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명함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아빠의 명함을 받고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냐며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말씀하셨죠. 옆에 있던 동서도 형님 아버지신데 어느 회사 대표님이신지 궁금하다며 본인에게도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건네받은 아빠의 명함을 보고 깜짝 놀라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는 시아버지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 회사네요? 꽤 큰 회사인데 여기 대표님이시라고요? 저희 팀장님이 여기 회사 대표님의 조카라고 하시던데. 아, 지은이가 여기 둘째 며느님의 직장 상사인지는 몰랐네요. 또 이렇게 인연이 해결되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회사의 대표가 첫째 며느리의 아빠였냐며 재차 확인하시고는 다시 한번 놀라셨어요. 아빠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제가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시며 일단 오늘은 일이 없으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아빠를 보내드리고 다시 시댁으로 왔어요. 어느덧 저녁 6시. 저녁을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어머니, 벌써 저녁 6시인데 저녁 식사하셔야죠. 형님, 가서 식사 준비 좀 해주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일하느라 피곤해서요. 동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저녁 식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동서에게 다가왔어요. 예, 오늘은 네가 준비해라. 쟤도 오늘 오랜만에 아빠 만났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니? 저는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오늘 하루는 푹 쉬어야죠. 형님은 집에서 노시는데? 쉬긴 뭘 쉬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네가 밥 차리고 첫째 아가는 잠깐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실 때 야 아니면 첫째 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돈 많은 아빠가 왔다 가시자 저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첫째 아가라고 부르시며 저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 나는 그냥 친정도 없는 네가 어디 나가서 혹시라도 무시당할까 봐. 다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 이해해 주려무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며느리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받고 산다던데 나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내 용돈으로 줄 순 없겠니? 병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조금 힘들어서 말이야. 이제 동서보다 제가 돈을 더 잘 벌게 생겼으니 어머니 상황이 역전되셨네요. 아가야, 무슨 말을 그리 서운하게 하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돕고 살자는 거지. 어머니는 저 혼자 김치 300포기 담그고 명절 음식 준비할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신 적 있으셨어요? 허리가 아프시지 직접 도와주시지는 못해도 누구한테 힘들 테니 도와주라고 한 적 있으셨나요? 그러기는커녕 아무 일 못하게 하시고 저 혼자만 일 다 시켜놓고는 인제 와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척 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당황해만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본 것도 없이 자라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말을 남기고 거실로 나갔어요. 부엌에 가보니 동서는 입술이 삐죽 나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얄밉게 말하는 동서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동서, 아직도 그것밖에 못 차렸어? 빨리빨리 움직여. 이러다가 내일 밥 먹겠어. 하긴 뭐 네가 회사를 한답시고 집안일을 해봤어야 알지. 형님, 지금 돈 많은 아빠 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너도 그동안 회사 다녀서 돈 번다고 유세 부렸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된다니? 그리고 어머니, 용돈은요? 용돈은 학벌 좋고 친정도 부유한 동서한테 받으세요. 전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이 집에 노비처럼 못 살겠어요. 노비라니. 나는 너를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리 생각한 적 없다.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 딸처럼 생각하셔서 찬밥 주시고 먹는 거로 차별하시고 맨날 저에게만 그렇게 일을 시키셨어요.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저희 갈라서겠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제 장인어른도 계시고 혼자 어디를 가려고. 장인어른? 너 이제 이혼해서 마누라도 없는데 네가 장인어른이 어딨니?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 챙겨서 갈 거야. 나갈 때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고
저는 그렇게 지민이를 안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저의 이혼 선언에 황당해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마음이 확고해진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마련해 주신 새로운 보금자리로 갔어요. 다음 날 저는 근처 신경정신과에서 시댁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처방전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처방전과 함께 시댁에 퀵으로 보냈죠. 잠시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이혼 서류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어머니. 저 이제 그 집에서 더는 노비 생활 못해요. 이혼하겠어요. 이제 둘째한테도 일 시키고 할게. 우리 아들들한테도 일 시킬게. 그러니까 제발 마음 풀고 같이 살자. 저 지민이는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제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아주 멋지게 잘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셔도 저는 이미 마음 정했고 이혼할 겁니다, 반드시. 그깟 일 조금 시켰다고 이혼이 어디 쉽게 될 것 같아? 어머니 허리 아프셨을 때 막말하셨던 거 제가 다 녹음했고요. 지금 병원에서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다는 내용의 처방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아빠 회사의 법무팀 팀장님과 친한 변호사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래요. 그래서 이혼해주지 않으시면 그곳에서 이혼소송 진행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저의 확고한 대답에 살아생전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이라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끊으셨어요. 이어서 남편에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가 원한다면 나 우리 가족과 영 끊고 살게. 그러니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같이 살자. 너 내가 그렇게 시댁에서 호되게 당할 때 너는 항상 너네 엄마 도련님 동서 편만 들었어. 그런 네가 잘도 그러겠다. 됐고 이제 이혼이야. 차마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은 못 해주겠다. 이혼 서류 잘 작성해서 내일 법원 앞으로 와라. 안 오면 소송할 거야. 저는 이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 후 저는 지민이와 함께 살며 아빠의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빠의 회사는 원래 블라인드 면접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곳이라 제 학벌이 낮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회사의 복지가 정말 좋아서 사내 어린이집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마음 놓고 지민이를 맡길 수가 있었죠.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했고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유일한 핏줄인 제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의 강권에 다시 공부도 시작했어요. 워낙 공부에 재능이 없던 저이지만 그동안 학벌이 낮다고 무시하던 전 시모의 얼굴을 생각하며 내가 꼭 잘 돼서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네요. 결혼 후 제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여겼는데 이렇게 제게 도움을 주기는 하네요. 이렇게 저는 아빠의 회사에 다니며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민이도 잘 키우면서 행복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아빠의 조카 제게는 사촌 언니를 만났어요. 이 사촌 언니가 이전에 동서가 말했던 회사의 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회사에서도 그렇게 여우짓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했대요. 그리고 명절 전날과 같이 시댁에 가야 하는 날만 되면 회사에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야근에 특근하며 늦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촌 언니가 얄밉다고 생각하며 뭐 하나 건수만 생기면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제 소식 다 듣고 엄청나게 갈궜대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 사표 내고 백수가 되었네요.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맨날 시댁에 불려가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전 남편은 아이에게 아빠를 보여줘야 하니 한 달에 한 번씩은 보고 있어요. 전 남편은 그때마다 다시 합치자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뭐가 아쉬워서 합쳐요. 월급 잘 나오죠? 아빠 덕에 건물주가 되어서 상가 월세도 적지 않게 나오죠. 게다가 회사의 복지도 좋아서 지민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는 집도 크지는 않지만 대출도 없고 저와 지민이 둘이서 살기 딱 적당하거든요. 남편이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는 너희 엄마와 너 동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니까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한마디 하네요. 제가 사주를 볼 때마다 중년에 귀인을 만나 말년에는 대박이 난다던데 제 인생의 귀인이 바로 아빠였나 봐요. 아빠를 만난 뒤로 모든 고민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고 요새는 지민이와 함께 즐겁고 바쁘게 살고 있네요. 정말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귀인을 만나 이제는 행복에 이르렀으니 이 행복이 쉽게 꺼지지 않고 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가서 보고 싶은 우리 엄마를 보면 나 이렇게나 잘 살아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당찬 딸이 되고 싶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